이 개집년은 뭘 쳐다보는 거야? 뒤지고 싶어? 28살의 남자 박진호가 지하철 바닥에 쓰러진 여고생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19살 고등학생 한지우는 그날 저녁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옥을 경험했죠. 2025년 3월 어느 평범한 수요일 밤 9시쯤이었습니다. 지하철이 한 역에 멈춰 서고 문이 열렸어요. 갑자기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욕설이 객차 안으로 터져 들어왔습니다. 야, 이 새끼야. 어제 그년 봤냐? 봤지. 진짜 죽여주더라. 검은색 후드티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 5명이 지하철에 올라탔죠. 모두 건장한 체격에 팔뚝과 목덜미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놈들은 큰 소리로 욕을 섞어가며 떠들어댔고 한 명은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매달리며 장난을 쳤어요. 객차 안 승객들이 하나둘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옮겼고 여학생 몇 명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놈들의 험악한 분위기에 모두가 겁을 먹고 쉬쉬하며 고개만 돌렸어요. 지우도 처음엔 그 소란에 고개를 들어 잠깐 쳐다봤습니다. 또 저런 애들이네. 지우는 이내 시선을 거두고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이어폰을 끼고 인터넷 강의 수업을 들으려던 참이었죠. 수학 강의 화면이 재생되고 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노트 앱을 켜서 필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지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야, 지우가 깜짝 놀라 이어폰을 빼고 고개를 들었죠. 5명의 남자들이 지우를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바로 박진호였어요. 진호는 팔짱을 끼고 지우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너 방금 우리 쳐다봤지? 지우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뭐? 말대꾸야? 진호 옆에 남자가 지우의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야, 뭐 보고 있었어? 인간? 공부 열심히 하네? 놈은 지우의 핸드폰을 보며 비웃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던졌어요. 쨍그랑.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 지우가 작은 비명을 삼키며 핸드폰을 주우려 하자 진호가 발로 그것을 차버렸죠. 핸드폰이 객차 반대편까지 미끄러져 갔습니다. 주우려면 기어가서 주워, 이년아. 진호의 일당 중 한 명이 지우의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쏟아냈어요. 교과서, 필통, 지갑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지갑 좀 볼까? 얼마 들었나? 놈은 지우의 지갑을 뒤지더니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들었죠. 에이, 10,000원밖에 없네. 거지년. 카드는? 체크카드 있잖아. 그건 나중에 쓰자고. 놈들은 지우의 10,000원을 챙기고 지갑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물건들을 주우려 했어요. 그때 진호가 지우의 손등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지우는 아픔에 신음을 삼키며 손을 움츠렸죠. 객차 안 사람들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누군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진호는 지우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얼굴을 들게 했습니다. 야, 잘 들어. 다음에 또 보자. 그때는 진짜 재미있게 놀아줄게. 진호는 지우의 뺨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비웃었어요. 딱. 뺨을 맞은 지우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고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우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죠. 지우는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꽝! 등이 의자 다리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어요. 마침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얘들아 내리자. 오늘 박 사장이 끝내주는 연들로 준비해놨다고 하더라. 진호 일당은 웃으며 지하철에서 내렸어요. 문이 닫히고 다시 지하철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여전히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한 여성이 잠깐 지우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고 중년 남성 하나는 한숨만 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칸으로 이동했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았어요. 산산조각 난 핸드폰을 주워들고 구겨진 교과서를 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등에는 진호의 발자국이 빨갛게 찍혀 있었고 멍이 들기 시작했어요. 뺨은 화끈거리며 아팠고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가슴을 쥐어뜯는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에 숨이 막혔죠. 집까지 가는 20분 동안 지우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지우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머리카락으로 뺨을 최대한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지우야? 왔어? 거실에서 언니 강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29살 여성으로 지우와는 어릴 적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사이였어요. 10살 차이가 나는 서연은 지우에게 언니이자 보호자였고 둘은 지금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응, 언니. 지우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고개를 숙인 채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서연이 거실에서 나와 복도로 걸어왔습니다. 학원 끝나고 지우는 서연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재빨리 고개를 더 숙이고 복도를 지나 자기 방으로 향했어요. 오늘 너무 피곤해서 바로 들어가 잘게, 언니. 그 짧은 순간 지우가 서연을 스쳐 지나갈 때였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지우의 왼쪽 뺨이 잠깐 드러났죠. 붉게 부어오른 손자국과 멍든 손등. 그리고 뭔가를 감추려는 듯 웅크린 어깨와 떨리는 손. 서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 푹 쉬어.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모든 것을 포착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빠르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귓가에 계속 그 남자의 목소리가 맴돌았죠. 다음에 또 보자. 그때는 진짜 재미있게 놀아줄게. 지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참으려 했지만 결국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흐, 으흐. 작은 울음소리가 얇은 방문 틈으로 새어나갔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서연은 지우의 방문을 바라보며 그대로 멈춰 섰어요. 7년간 국정원 현장 요원으로 활동하며 무수한 위험과 폭력의 흔적을 봐왔던 서연이었습니다. 뺨에 손자국 멍든 손등, 피하려는 시선, 웅크린 자세. 그리고 지금 들려오는 흐느끼는 울음소리.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 지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미 파악한 것이죠.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평범한 꽃집 주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매섭고 침착한, 그리고 무언가를 쫓기 시작한 사냥꾼의 눈빛이었죠. 오늘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용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한 여고생을 짓밟은 청소년 범죄 조직과 그들을 쫓게 될 전직 국정원 요원의 추격. 그리고 그 끝에서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언니, 오늘 몸이 안 좋아서 학교 못 갈 것 같아.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지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서연은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푹 쉬어. 하지만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죠. 지우가 단순히 아파서 학교를 빠진 게 아니라는 것을. 서연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지우가 스쳐 지나갈 때 본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왼쪽 뺨에 붉은 손자국, 멍든 손등, 그리고 웅크린 어깨. 국정원 1급 현장 요원으로 7년을 활동하며 서연은 수많은 폭력 피해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회피하는 눈빛, 떨리는 손,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몸짓. 지우의 상처는 단순한 학교 폭력의 흔적이 아니었어요. 더 조직적이고 잔혹한 폭력의 증거였습니다. 서연은 노트를 꺼내 어젯밤 관찰한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왼쪽 뺨 성인 남성 손바닥 크기의 타박상. 오른손 손등 짓밟힌 형태의 멍. 심리 상태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 의심. 서연의 손이 펜을 쥔 채 멈췄습니다. 누군가 지우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어요.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함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서연은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화분에 물을 주고 손님을 맞이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지우 생각뿐이었어요. 먼저 지우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폭력 피해자를 다루는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압박하면 더 움츠러들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서연은 12년 전을 떠올렸어요. 보육원에서 처음 만난 7살 지우의 모습이. 부모에게 버려져 말이 없던 그 아이를 당시 17살이었던 서연이 동생처럼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성인이 되면서 지우의 보호자가 되어 함께 살기 시작했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둘은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서연에게 지우는 지켜야 할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오후 2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언니, 지금 집에 올 수 있어? 지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즉시 꽃집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20분 후 도착한 집에서 지우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무릎을 껴안고 고개를 숙인 채였죠. 서연은 지우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기다렸어요.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그날 지하철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서연은 지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돼. 그제야 지우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학원을 마치고 지하철에 탔던 것,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며 탄 5명의 남자들, 잠깐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온 것. 핸드폰을 빼앗아 부수고 가방을 쏟아내고 손등을 짓밟고 뺨을 때린 것까지. 그리고 그 남자가 다음에 또 보자고 했어. 언니, 나 무서워. 지우는 서연의 품에 안겨 흐느껴 울었습니다. 서연은 지우의 등을 쓰다듬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언니가 지켜줄게.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진정된 후 서연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어요. 그 남자들 특징 기억나는 거 있어? 리더 같은 남자. 20대 후반쯤 됐을 것 같고 목에 문신이 있었어. 그리고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블랙타이드라는 말을 한 것 같아. 서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블랙타이드. 국정원 재직 시절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청소년 범죄 조직으로 분류돼 있던 그룹이었죠. 서연은 지우를 안심시킨 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오랜만에 예전 국정원 네트워크에 접속했어요. 퇴직 후에도 남아있는 제한적 접근 권한을 이용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블랙타이드 관련 정보가 떴죠. 2022년에 결성된 청소년 범죄 조직으로 가출 청소년과 소년범들이 주축이 돼 있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금품 갈취와 폭행을 일삼는 조직이었어요. 서울 강남과 강동, 송파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조직원은 약 30여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보스로 지목된 인물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박진호 28살. 목에 문신이 있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서연은 그 얼굴을 머릿속에 각인시켰어요. 바로 이 자식이군. 서연은 박진호의 전과 기록과 활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소년원 출신으로 폭행과 공갈 혐의로 여러 차례 입건됐지만 번번이 미성년자 보호 조항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았죠. 20대가 된 후에도 범죄를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조직을 키워나갔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CCTV 네트워크, 휴대폰 기지국 데이터, 그리고 범죄 정보망까지. 서연은 예전 기술을 총동원해 박진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어요. 지우는 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꽃집 주인의 것이 아니었죠. 국정원 최정의 현장 요원이었던 그 시절의 날카롭고 냉정한 눈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박진호가 자주 출몰하는 장소들이 표시돼 있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서연은 사흘 동안 박진호와 블랙타이드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국정원 시절 익힌 추적 기술을 총동원했죠. 지하철 CCTV 영상부터 시작했어요. 지우가 폭행당한 그날 밤 9시 해당 노선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서연의 눈이 화면 속 인물들을 빠르게 스캔했어요. 그리고 찾아냈죠.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5명의 남자들이 지하철에 올라타는 장면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장면을 정지시키고 얼굴을 확대했어요. 리더 격인 남자의 목에 새겨진 문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파도 문양 안에 블랙타이드라는 영문이 새겨져 있었죠. 확실하군. 서연은 해당 인물의 얼굴을 캡처해 범죄 정보망에 대조했습니다. 몇 초 후 화면에 박진호의 신상 정보가 떴어요. 본명 박진호, 28살, 서울 강동구 거주. 전과 기록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15살 때 첫 소년원 입소, 폭행 혐의. 17살 때 재입소, 공갈 및 상해 혐의. 19살 때 보호관찰 처분, 집단 폭행 혐의. 22살 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특수폭행 혐의. 그 이후로도 기록은 계속됐지만 처벌은 점점 가벼워졌어요. 보호관찰, 벌금형, 집행유예가 반복됐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계속 빠져나갔군. 서연은 블랙타이드의 조직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정보망에 등록된 자료들을 종합하니 조직의 윤곽이 드러났어요. 블랙타이드는 2022년 박진호가 중심이 되어 만든 청소년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포섭해 조직원으로 키웠고 소년원 출신들을 끌어모았죠.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연계해 각 고등학교의 불량 서클을 네트워크화했습니다. 조직원은 약 35명으로 추정됐고 핵심 간부는 5명이었어요. 주요 활동은 학교 주변 금품 갈취, 폭행, 협박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을 타깃으로 삼아 핸드폰과 돈을 빼앗는 수법을 반복했죠. 서연은 블랙타이드의 활동 지역을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특히 고등학교 근처 지하철역과 PC방, 노래방 주변에서 자주 목격됐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최근 6개월간 블랙타이드 관련 신고 건수를 검색했습니다. 총 23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실제 입건된 건은 3건뿐이었어요. 피해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를 철회하거나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증거를 남기지 않는군. 서연은 박진호의 핸드폰 기지국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그의 동선을 따라가니 일정한 패턴이 보였어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밤 강동구의 한 폐건물 근처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서연은 해당 건물의 주소를 메모했죠. 아마도 아지트겠지. 다음 날 저녁 서연은 직접 그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폐공장으로 보이는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서연은 멀리서 건물을 관찰했습니다. 밤 9시쯤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젊은 남자들이 하나둘 건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망원경으로 그들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CCTV에서 본 바로 그 인물들이었죠. 약 20명 정도가 모였고 박진호가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건물 안에서 불빛이 켜졌고 웃음소리와 욕설이 섞인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은 건물 주변을 돌며 출입구와 창문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비상구는 2군데, 창문은 1층에만 있었죠.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 서연은 조직원들의 얼굴을 촬영하고 차량 번호를 기록했습니다. 1시간 후 모임이 끝나고 조직원들이 하나씩 빠져나갔어요. 서연은 그들 중 한 명을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20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그는 근처 편의점에 들러 술을 사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공원 벤치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서연은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담배 있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죠. 누구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담배 한 대만 빌려줄래요?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쳐다봤지만 곧 담배를 꺼내 건넸습니다. 서연은 담배를 받아 물고 라이터를 빌렸어요. 요즘 경기 안 좋죠? 젊은 친구가 이 밤에 혼자 술 마시는 거 보니. 아, 그냥요. 서연은 남자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힘든 일 있어요? 남자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죠. 그냥. 좀 복잡해서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다들 힘들더라고요. 일자리도 없고. 맞아요. 취직도 안 되고. 그래서 형들이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형들이요? 남자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어요. 아, 그냥 아는 형들이요. 서연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한 정보를 얻었으니까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담배 고마워요. 힘내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조직원들의 얼굴, 차량 번호, 아지트 위치, 활동 패턴.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제 서연은 블랙타이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가 핵심 인물인지 정확히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박진호라는 인물에 대한 더 깊은 배경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서연은 다시 노트북을 켜고 박진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서연은 박진호의 과거 기록을 하나씩 추적해 나갔습니다. 전과 기록, 소년원 입소 기록, 학교 생활 기록부까지. 그의 인생 궤적을 따라가던 서연의 손이 멈췄어요. 박진호가 10살 때 작성된 보호시설 입소 기록이었습니다. 2007년 3월 박진호는 부모의 학대로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죠. 기록에는 가족 관계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가출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한 줄이 서연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동반 입소 가족 여동생 박지유 당시 만 2세.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박지호. 이름이 비슷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그 기록을 클릭해 상세 정보를 확인했죠. 생년월일 2005년 4월 5일. 입소일 2007년 3월 20일. 입소 사유 부모의 양육 포기 및 학대.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유의 생년월일이 바로 2005년 4월 5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름이 달랐어요. 지유의 본명은 한지유였습니다. 서연은 추가 기록을 찾기 시작했죠. 몇 분 후 개명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2007년 7월 박지유에서 한지유로 개명. 개명 사유 보호시설 측 요청에 따른 성씨 변경 및 새 출발.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생년월일, 입소 시기, 그리고 개명 기록까지. 지우가 바로 박진호의 친여동생이었던 거죠. 서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지우를 폭행한 남자가 바로 지우의 친오빠였다니. 둘은 10살과 2살 때 보호시설에 함께 들어왔지만 얼마 안 가 분리됐습니다. 진호는 남자아이 시설로, 지우는 여자아이 시설로 옮겨졌죠. 그 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설을 전전하다가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것으로 보였어요. 서연은 더 깊이 기록을 파고들었습니다. 진호는 13살에 첫 폭력 사건을 일으켰고 그때부터 소년원을 들락날락했죠. 반면 지우는 조용히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서연을 만났고 서연이 성인이 되면서 함께 나와 살게 됐습니다. 두 남매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어요. 한 명은 범죄자가 됐고 한 명은 평범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다시 만난 거죠.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 지우한테 어떻게 말해?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지우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채로 두는 게 나을까? 지우가 자신을 폭행한 남자가 친오빠라는 걸 알면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이미 폭행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지우에게 이런 진실은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사실이기도 했어요. 서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생각했죠. 결국 서연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말하지 말자. 지우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 때까지는. 서연은 우선 블랙타이드를 처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어요. 지우를 위협하는 조직을 무너뜨리고 박진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그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건 그 다음 문제였죠. 서연은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진호. 내가 지우의 오빠라는 걸 알면 뭐가 달라질까? 서연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박진호도 어린 시절 학대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가 저지르는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었죠. 서연은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일단 조직부터 무너뜨리자. 그리고 나서 생각하자. 서연은 박진호와 블랙타이드의 활동을 더 면밀히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며칠간의 추적 끝에 서연은 결정적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블랙타이드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서연은 강동구의 한 고등학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블랙타이드 조직원 3명이 오늘 이 근처에서 활동할 예정이었죠. 밤 9시 서연의 예상대로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 3명이 나타났습니다. 놈들은 학교 뒷문 근처 골목에서 배회하고 있었어요.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학생들을 노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죠. 얼마 후 교복을 입은 여학생 2명이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조직원 하나가 여학생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 잠깐만. 여학생들이 겁먹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죠. 핸드폰 좀 보자. 최신 거네. 얼마 줬어? 다른 조직원이 여학생의 가방을 낚아채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 서연이 움직였습니다. 거기서. 서연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3명의 조직원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야 너?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서연을 노려봤죠. 서연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학생들은 가. 서연이 여학생들에게 말했고 두 학생은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야, 이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조직원 하나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죠.
남자가 서연의 어깨를 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무릎으로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남자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죠. 야, 이 미친년. 다른 두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은 한 명의 주먹을 피해 옆으로 돌아가며 그의 팔을 잡아 뒤로 꺾었어요. 딱! 관절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조직원이 칼을 꺼내 들었죠. 죽여버린다. 서연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남자가 칼을 휘두르는 순간 서연은 그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칼이 땅에 떨어졌고 서연은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쿵! 세 명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어요. 국정원 시절 익힌 근접 전투 기술이었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이었죠. 서연은 쓰러진 조직원들의 핸드폰과 지갑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촬영했어요. 블랙타이드 맞지? 서연이 리더로 보이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야 당신? 대답만 해. 박진호 어디 있어? 남자는 겁먹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죠. 서연은 남자의 핸드폰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이 있었어요. 블랙타이드라는 이름의 채팅방이었습니다. 서연은 채팅 내용을 빠르게 스크롤하며 읽었죠. 조직의 활동 계획, 타깃 정보, 금전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내용을 모두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했어요. 너희 오늘부터 조용히 지내. 다시 학생들한테 손 떼면 그땐 가만 안 둬.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이 곧 박진호의 귀에 들어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서연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블랙타이드 조직 내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형님, 어제 강동에서 우리 애들 셋이 당했습니다. 박진호의 측근이 급하게 보고했죠. 뭐? 누구한테? 여자 한 명이요. 근데 그냥 여자가 아니었어요. 완전 프로 같았대요. 진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 블랙타이드 얘기하고 형님 이름을 물어봤대요. 진호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어요. 누가 우릴 건드리고 있어. 조직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자신들을 겨냥한 누군가가 있다는 소문만 돌았을 뿐 정체를 아는 사람은 없었죠. 서연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블랙타이드 조직원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6명의 조직원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핸드폰에서 증거 자료를 수집했어요. 범죄 계획, 피해자 명단, 금전 거래 내역, 그리고 박진호와의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서연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블랙타이드 내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조직원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박진호는 조직 결속을 다시 다지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가 조직을 갉아먹고 있었죠. 서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박진호를 직접 상대하는 것. 블랙타이드 내부의 불안은 극에 달했고 박진호는 더 이상 방어적인 자세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측근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진호는 아지트 안을 걸어다니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6명의 조직원이 당했고 그들의 핸드폰에 저장된 정보가 모두 유출됐다는 보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여자 정체를 찾아냈어? 진호가 물었고 측근이 노트북을 가져와 화면을 켰습니다. CCTV를 추적해봤는데 이 여자입니다. 화면에는 서연이 조직원을 제압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진호는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봤어? 네, 강서연이라는 여자입니다.
29살이고 강동구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측근이 추가 정보를 꺼내며 말을 이었죠. 그런데 형님, 이 여자가 한지우라는 여고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진호의 눈빛이 변했어요. 한지우? 그게 누군데? 일주일 전에 우리가 지하철에서 그 여학생입니다. 측근이 지우의 사진을 보여줬고 진호는 그제야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지하철에서 시비를 걸어 폭행했던 그 여고생이었죠. 그 애가 이 여자랑 같이 산다고? 네, 자매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언니가 동생을 보호자로 돌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호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완벽한 약점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간단하잖아. 그 여고생을 잡으면 되는 거야. 측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님, 그 강서연이라는 여자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 6명을 혼자서 제압한 거잖아요. 진호는 비웃으며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미끼로 쓰는 거지. 아무리 강해도 동생이 인질로 잡혀 있으면 어쩔 수 없을 거야. 이틀 후 목요일 오후 지우는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서연이 항상 픽업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오늘은 꽃집에 급한 일이 있다며 혼자 가도 괜찮다고 했었죠. 지우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6시쯤이었고 주변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지우 앞에 멈춰 섰어요. 차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빠르게 뛰어내렸습니다. 야! 지우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남자들은 지우의 입을 막고 차 안으로 끌어들였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지만 차는 이미 출발한 후였습니다. 지우는 차 안에서 몸부림쳤지만 2명의 남자가 지우를 꽉 붙잡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 다치고 싶지 않으면. 남자 중 하나가 협박했고 지우는 공포에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분 후 차는 강동구 외곽의 폐건물 공사장에 도착했어요. 진호가 담배를 피우며 차에서 내리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이네. 나 기억나? 지우는 진호의 얼굴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죠. 지하철에서 자신을 폭행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왜 나를? 진호는 지우의 말을 끊으며 비웃었어요. 내 언니 때문이야. 내 언니가 우리 조직을 건드렸거든. 지우는 순간 이해했습니다. 서연 언니가 자신을 위해 움직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인질로 잡혔다는 것을요. 진호는 조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연락해. 여기로 오라고. 혼자. 조직원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고 서연은 첫 번째 벨이 울리기도 전에 받았어요. 누구? 강서연 씨 맞죠? 우리가 당신 동생을 데리고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유한테 손 떼면 넌 죽는다. 협박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혼자서 이 주소로 오세요. 30분 안에. 조직원이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죠. 서연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차를 몰고 폐건물 공사장으로 향하면서 서연의 머릿속은 빠르게 작전을 세우고 있었어요. 인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질의 안전이었고 그 다음이 범인 제압이었습니다. 서연은 차 트렁크에 숨겨둔 장비를 확인했어요. 국정원 시절 사용하던 전술용 장갑, 스턴건, 그리고 호신용 스프레이가 들어있었습니다. 30분 후 서연은 폐건물 공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공터 한가운데 진호와 조직원 5명이 서 있었고 그 뒤로 지우가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서연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한테서 손 떼.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살기가 담겨 있었죠. 진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강서연이구만. 우리 애들을 꽤 괴롭혔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지우 풀어줘.
진호는 손짓으로 조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5명의 남자들이 서연을 둘러쌌어요. 당신 혼자서 우리 6명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은 대답 대신 움직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조직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의 목을 손날로 가격했죠. 조직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동안 서연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직원이 주먹을 휘두르자 서연은 그의 팔을 잡아 비틀고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어요. 세 번째 조직원이 뒤에서 덮쳐들었지만 서연은 몸을 낮춰 그를 어깨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불과 10초 만에 3명이 바닥에 쓰러졌죠. 남은 2명의 조직원이 동시에 달려들었고 서연은 1명의 공격을 피하며 다른 1명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조직원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지만 서연의 회전 발차기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진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5명의 조직원이 1분도 안 돼 모두 제압당한 것이었죠. 당신, 도대체 뭐야? 서연은 진호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꽃집 사장이다. 너 같은 어설픈 건달들은 수백 명 덤벼도 소용없어. 진호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었지만 서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손목을 쳤고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진호의 팔을 비틀어 제압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진호가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엎드렸고 서연은 그의 뒤에서 팔을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지우야, 괜찮아? 서연이 지우를 향해 소리쳤고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진호를 완전히 제압한 후 지우가 묶여있는 의자로 다가가 밧줄을 풀어줬어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지우는 서연의 품에 안겨 흐느껴 울었습니다. 언니, 무서웠어. 알아, 미안해. 내가 늦었어. 서연은 지우를 안심시킨 후 핸드폰을 꺼내 일일이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조직원들, 제압당한 박진호, 그리고 지우를 묶었던 밧줄과 의자까지 모든 증거를 기록했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동경찰서입니까? 폐건물 공사장에서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들을 제압한 상태이고 피해자는 안전합니다. 서연이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자 경찰은 즉시 출동했어요. 20분 후 경찰차 여러 대가 공사장에 도착했고 진호와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서연에게 상황 설명을 요청했지만 서연은 간단하게만 답했어요. 제 동생이 납치당해서 구출하러 왔고 정당방위로 범인들을 제압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제 핸드폰에 있습니다. 서연은 촬영한 영상과 지난 일주일간 수집한 블랙타이드의 범죄 증거 자료를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채팅 내용, 금전 거래 기록, 피해자 명단까지 모든 것이 포함돼 있었죠. 경찰은 자료의 양과 구체성에 놀라며 즉시 블랙타이드에 대한 전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지우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지우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심리적 충격에 대한 치료도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지우는 큰 부상 없이 무사했고 의사는 며칠간 안정을 취하면 회복될 거라고 말했죠. 병원에서 돌아온 후 서연은 지우를 재운 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피로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박진호가 지우의 친오빠라는 사실. 이제 이 진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결정해야 했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진호의 신상 정보가 드러날 것이고 그의 과거 기록도 함께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보호시설 기록, 그리고 지우와의 남매 관계까지.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지우한테 언제 말해야 하나. 서연은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계속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영원히 숨기는 것이 지우를 위한 길인지.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요. 박진호와 조직원들이 체포된 다음 날 서연은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서연이 제공한 자료의 양과 질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블랙타이드의 범죄 기록이 시간순으로 정리돼 있었고 조직원들의 신상 정보와 역할 분담까지 명확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 어떻게 확보하신 겁니까? 수사관이 물었고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동생이 피해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적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자료를 수집하려면. 수사관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서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단호한 표정을 본 수사관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자료 분석에 집중했죠. 경찰은 서연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블랙타이드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직의 아지트를 급습했고 그곳에서 추가 증거물들을 대거 확보했어요. 컴퓨터와 핸드폰에 저장된 데이터,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현금, 그리고 피해자들의 물품까지 모든 것이 압수됐습니다. 경찰은 블랙타이드와 연결된 각 학교의 불량 서클까지 추적해 조직망을 완전히 해체하기 시작했죠. 이틀 동안 서울 전역에서 블랙타이드 관련자 32명이 추가로 검거됐고 조직은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박진호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고 검찰은 그에게 특수폭행, 공갈, 조직폭력배 결성,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서연은 경찰서에서 돌아온 후 며칠간 지우와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지만 서연 곁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진호의 보호시설 기록이 드러났고 조만간 언론에도 보도될 가능성이 높았죠. 지우가 다른 사람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보다 서연이 직접 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서연은 지우를 거실로 불렀어요. 지우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서연의 진지한 표정을 본 지우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고 서연은 지우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우야, 이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 지우가 불안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죠. 너를 폭행했던 그 남자, 박진호 말이야. 그 사람이 너의 친오빠야.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서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무슨 말이야, 언니? 서연은 지우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지우가 2살이었을 때 오빠와 함께 보호시설에 입소했다는 것. 그때 오빠는 10살이었고 이름이 박진호였다는 것. 두 남매가 서로 다른 시설로 분리됐고 그 후 연락이 끊어졌다는 것까지 모든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했죠. 지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오빠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서연의 진지한 표정이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나도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 하지만 이건 사실이야. 지우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서연은 그 뒤를 쫓지 않고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지우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을 폭행하고 협박했던 그 남자가 친오빠라는 사실이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존재조차 몰랐던 오빠가 자신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며칠간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서연은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그러던 중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호가 서연을 면담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사실 진호가 면담을 요청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치소로 압송된 후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형사 둘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이번 사건 피해자 그 여학생 박진호하고 친남매래. 입소 기록이 다 나왔더라니까. 형사들의 낮은 목소리가 복도에 퍼졌고 진호는 그 순간 다리가 풀릴 정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자신이 폭행했던 그 여학생이 평생 찾고 싶어도 찾지 못했던 그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면회실에서 서연은 유리창 너머로 박진호를 마주했어요. 진호는 일주일 사이에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은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은 짐작하고 있죠? 제가 부르니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그를 바라만 봤습니다. 진호가 말을 이었죠. 그 애, 한지우 말입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혹시 그 애가 제 동생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지하철에서 폭행한 그 여학생이 너의 친여동생이야. 진호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2007년 보호시설 입소 기록이었죠. 박진호와 박지우 남매의 입소 기록, 그리고 박지우가 한지우로 개명한 기록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 동생한테 그런 짓을. 저는 동생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어요. 서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소식을 몰랐던 건 내 책임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범죄자가 된 건 내 선택이었어. 진호는 고개를 숙였죠. 진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도 처음엔 그냥 살고 싶었다고, 시설에서 나와서 정상적으로 살고 싶었지만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고 사람들은 자신을 범죄자로만 봤다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서연은 진호의 변명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힌 거야? 그래서 내 친동생을 폭행한 거야? 진호는 대답할 수 없었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너와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어. 보육원에서 자라고 가족 없이 살았지. 하지만 지우는 너처럼 범죄자가 되지 않았어. 서연의 말이 진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우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으면 먼저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 그게 오빠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야.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면회실을 나왔어요. 진호는 혼자 남겨진 면회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그리고 그것이 친동생에게 한 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죠. 박진호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사는 선처를 구하려 했지만 진호는 거부했어요. 재판에서 진호는 피해자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했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벌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진호는 항소하지 않고 형을 받아들였죠.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서 진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들, 그리고 이제야 찾은 동생에 대해서요. 지우는 서연에게서 진실을 들은 후 일주일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서연은 걱정했지만 지우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지우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예전처럼 방에만 틀어박혀 있지는 않았어요. 서연은 지우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우는 학교에 다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지우는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도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웃는 것도 모두 어색하고 힘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지우는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학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과도 다시 어울렸어요. 서연은 그런 지우를 조용히 지켜보며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기가 하나 생겨 있었어요. 박진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우도 서연도 의식적으로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죠. 마치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내려 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거의 완전히 일상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어요. 학교 성적도 다시 올라갔고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도 돌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우는 꽃집에서 서연을 도와 화분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새로 들어온 장미를 정리하고 있을 때 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서연이 고개를 들었죠.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박진호. 그 사람 어떻게 됐어?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2달 만에 처음 듣는 그 이름이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재판에서 모든 죄를 인정했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금 교도소에 있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 화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은 지우의 표정을 살피며 기다렸습니다. 지우가 다시 입을 열었죠. 항소는 안 했어? 안 했어.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벌을 받겠다고 했대. 지우는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몇 분간의 긴 침묵 후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면회 가보고 싶어.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워. 아직도 그날 일이 생각나고 그 사람 얼굴만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져. 하지만 지우가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그래도 만나봐야 할 것 같아. 피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그 사람이 정말 내 오빠라면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서연은 지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혼자 가긴 힘들 거야. 내가 같이 갈게.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2주일 후 지우와 서연은 함께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가는 내내 지우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서연은 그런 지우의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면회실에 들어선 지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박진호가 들어왔고 그는 지우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진호와 지우는 한참 동안 서로를 말없이 바라봤죠.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진호는 고개를 숙이며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지우가 동생인 줄 몰랐다고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되진 않는다고 자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고 말했죠.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 진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냥 살기 위해서였다고 시설에서 나온 후에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진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나쁜 길로 빠졌고 그게 습관이 됐다고 자신은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했다고 엄마 아빠도 자신들을 버렸고 동생도 어디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진호가 유리창에 손을 대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어. 나는 내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오빠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거든. 근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이런 식으로.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거기서 잘 지내. 그리고 나쁜 사람 되지 마. 진호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와 서연은 교도소를 나왔고 차 안에서 지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연은 지우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위로해 주었죠. 3년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교도소 안에서 모범수로 생활하며 가석방 자격을 얻었고 마침내 출소하는 날이 왔어요. 교도소 정문을 나선 진호는 멀리서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서연과 지우였죠. 두 사람은 미소를 띠며 서서 진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지우는 어색하지만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출소 축하해. 진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셋이서 다시 시작해요. 서연의 말에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꽃집에서 일자리 하나 있대. 배달하고 화분 정리하는 거. 오빠가 하면 안 될까? 진호는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죠. 서연은 담담하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술, 담배를 끊을 것. 둘째, 예전 친구들과 연락을 끊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지우를 위해 살 것. 진호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 지키겠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꽃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진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꽃집 청소를 했고 배달을 다니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셋이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를 이야기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을 보며 서연이 말했어요. 우리 진짜 가족 같지 않아?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언니. 우린 가족이야. 진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은 용서와 화해를 선택했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시작이었어요.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꽃집에는 활짝 핀 꽃들이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세 사람의 새로운 삶도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진호 출소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됐고 전공 수업과 취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진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어요. 요즘 진호의 아침 루틴은 꽃집 청소와 아침 식사 준비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계란과 야채를 꺼내고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꺼냈죠. 계란말이를 부치는 소리에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진호야, 벌써 일어났어? 네, 누나. 습관이 됐습니다. 커피 드릴게요. 서연은 진호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 식탁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계란말이, 김치찌개, 그리고 각종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지우의 방문을 두드렸고 잠이 덜 깬 지우가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계란말이 맛있다. 요리 실력 또 늘었네. 지우가 말했고 진호는 쑥스럽게 웃었죠. 진호는 요리 학원을 다니면서 실력을 쌓고 있다며 조금 더 준비해서 꽃집 근처에 작은 식당을 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좋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으니까 곧 이루어질 거야.
서연이 격려했어요. 지우야, 오늘 수업 몇 시까지야? 오후 3시까지. 오늘 전공 발표 있어서 긴장돼. 잘할 거야. 넌 똑똑하잖아. 아침을 먹은 세 사람은 각자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대학교로, 서연과 진호는 꽃집으로 향했어요. 오전 10시 꽃집에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화분을 정리하고 배달 준비를 하며 서연을 도왔죠. 점심시간이 되자 진호가 가방에서 도시락 2개를 꺼냈어요. 누나 것도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은 새우 덮밥이에요. 고마워. 요즘 내 요리 실력이 프로 수준인데? 서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꽃집 뒤편 작은 테이블에 앉아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지우가 요즘 취업 준비한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3학년이면 준비 시작할 때니까. 우리가 잘 챙겨줘야지. 진호의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오후 4시 지우가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꽃집으로 들렀어요. 언니, 오빠 나왔어. 지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발표 어땠어? 서연이 물었고 지우는 잘 끝났다며 웃었죠. 피곤하겠다. 잠깐 쉬다가 집 가자. 진호가 지우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고 지우는 고맙다며 받았어요. 저녁 6시 꽃집 문을 닫고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서연이 물었고 지우가 오빠 요리가 먹고 싶다고 말했죠. 그럼 내가 지우 좋아하는 오므라이스 만들어 줄게. 진호가 말했고 세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지우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펴고 과제를 시작했어요. 서연은 지우 옆에 앉아 함께 자료를 찾아주며 도와줬습니다. 오빠 요리 실력 진짜 많이 늘었다. 나중에 식당 열면 대박 날 거야. 지우의 말에 진호는 쑥스럽게 웃었죠. 그렇게 되면 좋겠다. 누나랑 지우한테 신세 많이 졌으니까 꼭 성공해서 보답하고 싶어.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지우는 서연의 어깨에 기대어 졸고 있었고 진호는 내일 아침 메뉴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이 잔잔하게 번지는 따뜻한 일상이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는 작은 순간들이 모여 그들만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거실에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세 사람의 하루는 오늘도 함께였고 내일도 변함없이 서로에게 따뜻한 힘이 되어줄 거예요.